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땜빵도 없고 최강욱도 없고 최강욱 변호사 인사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그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요. 지금 녹음을 자꾸 빠지게 돼서 송구한 말씀 드리려고 지금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녹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제가 전달을 좀 잘 못 받아가지고요. 그 날짜에 중요한 선약이랑 겹치는 바람에 뵙지를 못해서 따로 또 녹화를 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제가 그전부터 예정돼 있던 무슨 국제행사 때문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두 달 전부터 제가 예정돼 있었던 행사에 참가를 해서 강연을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공교롭게 저희 녹음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또 뵙지 못하고 빠지게 됐습니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여기저기 자꾸 껴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 없도록 일정 관리에 유념하고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뵐 수 있도록 더 많이 갈고 닦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하도 빠져갖고 인사말을 녹음을 해왔어. 자, 그리고 ICBM 북한 문제 전문가 진희관 인제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진희관입니다. 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내가 최강욱 변호사한테 야단맞았어요. 우리 지도교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도교수예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냐. 지도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옆에 소개받지 않고 삑살이 삑삑 끼고 있는 김창수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72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의 정통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 김창수입니다. 72억이에요? 70억 분의 1이 아니야 이제? 아니 그때 72억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랬어요. 어디선가 잘못 들었나요 제가? 아니 72억이 맞아요. 근데 그걸 반올림 해갖고 70억 분의 1. 자, 우리 인터넷, 우리 쇼핑몰, 와이드몰, 우리 뜨고 있어요. 두 분 치약 안 받아갔죠? 네. 받아갔어요? 네. 쓰고 있어요? 예. 진짜 좋죠. 조금 예. 써야 되고. 예. 양동 치약이야. 방송으로는 여러 번 들었는데 정말로 치약이 좋을까? 진짜 좋아요. 쓰는데.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 우리 와이드9 WID9.net 여기 들어오는 물건들이 이미 3, 4년 동안 어디서 이 팀이 팔던 사람들이냐. 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해도 된다. 이분들 딴지마켓에 있던 분들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 안 하시대요. 난 그 미안해갖고 안 하려고 그랬더니 뭐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근거 있이 나와갖고 독립을 해갖고 우리 와이드 전국과하고 손을 잡은 거니까 당당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미 2013년서부터 4년 동안 완전히 노하우가 축적돼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을 100여 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일단 와이드몰에 입점이 되면 6개월 동안 네. 최소한 독점적이라면서요. 독점을 보장해주고 6개월 동안 성과가 좋잖아요. 또 독점 연장. 그래서 생산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치약이 두 가지 상품이 있을 수 없다는 없죠. 얘기 아닙니까? 딱 한 가지만. 저희가 영부인 김치가 있잖아요. 예. 제가 하는 게. 예. 근데 기존에 여기 이 사람들하고 계약했던 김치가 있어. 그러니까 영부인 김치가 여기를 못 들어가요. 그 김치하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끝난데 그 사람이 그 김치가 계속 판매하겠다 그러면 영부인 김치 영원히 여기 못 들어가. 공과사가 분명한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독일 갔고 콜로세움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돈 많이 투자하고 왔어요. 지갑도 좋은 거 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할 수 있는 여권과 티켓을 보호할 수 있는 여권과 티켓을 함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독일 명품 트로이카 안티 스키밍 여행 파우치 여기 와이드몰에 입점됐습니다. 제일 싼 가격 26,900원. 이것도 잘 보시고요. 이거 소매치기 안 당합니까 이걸? 소매치기 당하면 이게 전자로 됐기 때문에 꺼내려고 할 때 전기가 오르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안전하고 간단하게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비싼데 천연 소가죽 소파가 들어왔어요. 쇼앤 소파. 소파 근데 결국에 시집 갈 때 결혼할 때 혼수만 할 때 누구든 결국 사거든요. 쇼앤 소파. 와이드몰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어떤 소파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 구입을 망설였다면 와이드몰 상세 페이지 3번 그리고 쇼앤 소파 문의 전화로 2번 설명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적립금 즉시 할인으로 최저가 구입이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물건들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안민석 의원이 우리 재산 추적하는데 독일 4번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또 가고 6번째 또 팀이 간대요. 그래서 6번째 팀 갈 때 내가 500만 원 찬조하겠다. 오. 그러니까 훌륭하시네요. 와이드몰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 앞으로 미래 벌 걸 예상해서 미리 쏜다. 그리고 민병 갈 때 500 쐈잖아요 또.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세월호 기억저장소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기억저장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게 뭐죠? 카니발 차. 네. 그거 기증했잖아요. 예. 제가 자발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코리아 연구원에도 후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유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뭐. 뭐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100만 원 들어가나요? 예. 근데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요? 월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 와이드몰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8월 말서부터는 동영상 버전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와이드9 들어가게 되면 동영상 버전 샘플이 있어요. 10분짜리. 근데 동영상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와이드몰이 좀 잘 되는 데 따라서 김창수 그 박사가 운영하는 코리아 연구원 또 한 50% 인상해서 잘 되면 한 100% 인상. 그냥 팍팍 쓰세요. 잘 되면. 팍팍 쏴야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구호를 만들었어요. 카피. 쇼핑이 후원이다. 근데 정말 우리 여기 쇼핑하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좋은 데 쓸 수 있으면 좋은 사회 만드는 거고 제가 우리 그 동영상 버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로마 여행 가는데 공항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부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나 비슷한가 그런데 부부가 여행을 가는데 막 이렇게 인사하고 사진 찍고 가다가 한 10m, 20m쯤 가다가 다시 와갖고 남편분이 90도 인사를 해요. 좋은 나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찡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정권 교체도 되고 그랬으니까 좀 나태해지려고 그러다가 저런 분들 보고 봐서 안 되겠다. 그 우리가 쇼핑해 주는 분들 또 우리 청취해 주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감사드리면서 ICBM 격퇴하기 위해서 격퇴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세현 장관은 외교부 그다음에 또 어디죠? 그 통일부, 국방부 이 얘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방부 브리핑만 듣고 얘기를 하신 것 같다. 좀 안타깝다 하는 얘기까지도 좀 하시고 군사적 대응만을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 북한이 ICBM을 계속 저렇게 발사하는 예측했잖아요. 우리 김창수 박사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또 쏜다. 또 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좀 말씀드려보면은요. 저는 또 쏠 거라 그랬고, 근데 왜 또 쏠 거라 그랬냐면은 이게 ICBM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ICBM의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2,800km 올라갔는데 이번에 3,700. 예. 그런데 이제 전 더 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쏴요? 예. 왜 또 쏘냐면은요. 이번에도 역시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실제 비행 거리는 사거리는 1,0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998km. 예. 근데 이걸 놓고도 이제 재진입 기술이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 재진입 기술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보면은 재진입 기술은 입증시킨 게 아닙니다, 북한이. 예. 왜냐하면은 고각 발사로 해가지고 대기권에 들어올 때 하고 정상적인 발사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10,000km 날아가면서 대기권에 들어오는 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대기권에 들어오는 것을 했지만은 정상적으로 고각 발사를 하지 않고 정상 발사를 해가지고 10,000km 날아가가지고 대기권에 들어오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30도에서 45도 각도로 쐈을 예. 때 그럼 그 높이는 한 1200에서 1500km 정도. 예. 그렇게 그러면 날아가고 다시 대기권 들어올 때 예. 탄점을 정확하게 찍느냐 예. 아니면 그 화학적 상마 예. 그 균일하게 이렇게 좀 예. 그 마모되는 예. 그런 기술이 다 되어 있냐 아니면 예. 그 안에 있는 그 탄도 안에 있는 예. 핵폭탄 예. 그것을 그 잘 보호하고 있냐 있느냐. 저열로 그러니까 예. 한 20도에서 40도 정도에 예. 이런 게 다 검증이 안 그렇죠.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박사가 되셨네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수로 치세요. 박수 됐어요. 거기 한 가지가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대기권으로 진입한 다음에 예. 유도 기술입니다. 그렇죠. 원하는 목표점을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 것인가. 예. 그런 건데 그거는 북한이 아직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군사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도 없고. 북한이 그렇죠.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하긴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확보된 걸로 보면은 이제 발사해서 대기권으로 쏘아 올리는 능력. 예. 이건 엔진 이 능력은 가지고 있죠. 예. 3.18 혁명 엔진. 예. 그다음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비행 능력 여기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각으로 해서 재진입 반응만 보여줬지 실제로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이 마지막으로 ICBM 실험을 하는 거는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서 적어도 한 6,000km 최소 6,000km 정도는 비행하는 그런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원래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 지구 궤도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거리로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남극 궤도로 해가지고 쏴가지고 필리핀 남쪽이라든가 서태평양 근처에 공해상에 떨어지게끔 한달까 아니면은 미국이 1월 달에 미니트맨이라는 ICBM을 쐈거든요. 한 12,000km 날아가는 건데 각도 조절해가지고 6,800km 날아가게 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쏴가지고 서태평양 지역이 6,800km 떨어지게 쐈습니다. 조금 고각으로 쏜 거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각도 조절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렇게 해가지고 서태평양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태평양 지역에 공해상에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북한이 ICBM에 있어서 재진입 기술 확보하지 않았다고 계속 지금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하고 협상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진입 기술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 협상을 한다. 그리고 서태평양이나 그런 데다 쏠 수 있어요? 공해상에다가? 미국은 그렇게 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에 이제 그 인공위성을 발사를 할 때 예. 인공위성에 그 뭐라고 하죠 본체가 떨어질 때 뭐 필리핀 인근에 뭐 공해상에 필리핀 떨어지기도 남해. 하고 예, 뭐 그런 적도 2단계 로켓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북쪽에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적도 있었죠. 1단계는 우리 서해안에 떨어졌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북한이 지금 이번에 말하는 것도 보면은 다른 나라의 안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각 발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뭐 마지막에는 북한이 다른 나라의 공해상에 떨어지면 다른 나라의 안전에 피해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어떤 논란은 굉장히 될 수는 있겠죠. 뭐 근데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서 정확한 좌표를 미리 알리고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로켓을 떨어지도록 예. 그렇게 3번씩이나 북한이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만 미사일을 가지고 공해상에 떨어뜨린다는 거는 그것도 미국인접의 그 태평양 지역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자국의 바다에서 자국의 제일 먼 지점을 약 3,000여 킬로 날려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뭐 워낙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예.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니 그 북한이 네. 큐바하고 교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큐바 인접 그 바다에다가 큐바하고 협약을 맺고 거기다 떨어뜨리겠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점에서 지점으로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니고 예. 곡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확률은 낮지만 항공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여객기들이 지나가는데 선박도 지나가고 그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후반적으로 쏜다는 게. 선박 비행기라도 하나 딱 맞추거나 선박 맞추면.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저는 뭐 몇 달 전에는 그랬죠. 북한이 3.18 혁명 그 엔진 실험 성공 이후에는 예. 굳이 이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3.18 엔진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그 요번에 다시 한번 그 4월 15일 날 그 군사 퍼레이드 예. 그 김일성 생일 때 그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미사일들을 다시 한번 다 세봤거든요. 예. 10가지 미사일을 그 소개를 합니다. 그때 진유관 교수님인가 누구 오셔갖고 지난번 쐈던 ICBM보다도 더 큰 통이 있더라. 그게 누가 했는데? 아마 7월 4일 날 쐈던 것보다 더 큰 예, 그러니까 통이 있는데 그게 정말 ICBM인지 아닌지. 7월 4일하고 예. 지난 7월 28일 날 쏜 예, 통은 똑같은 통에. 예, 그거는 통은 예. 그 4.15 때는 통만 보여줬지 미사일은 안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탑재한 차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 14형은 예. 그때 4.15에 등장한 게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화성 14형이 마지막 10번째 미사일이었고요. 그 9번째 미사일이 굉장히 긴 미사일이 있었어요. 오. 이건 화성 14형보다 한 1.5배 정도 길다란 미사일인데 예. 그건 아직 실험 안 했거든요. 화성 14호보다 1.5가 길어요? 네, 더 긴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진유관 교수님이 안 하셨으면은 다른 분이 하셨는데 하여튼 이 전국구에서 예.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는 건 저도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4.15 이후에 그 북한의 외무성 부상인 한성열 부상이 그 평양에서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예. 4.15 때 거기 열병식이 나타났던 것들 중에 예. ICBM이 있을 거다. 또는 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간접 합법으로 말했어요. 있기를 바란다. 북한 외무성. 예, 부상이.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간접 합법으로 말했냐면은 김정은이 1월 1일 날 ICBM 발사 마감 단계에 있다. 이렇게 또 말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은 뭐 주간, 월간 단위로 미사일을 계속 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정도 쏠 돈이 있나? 북한이 국가가 경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펼치면서 예. 국가 역량을 총 집결해가지고 미사일 발사에다가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예. 왜 그러냐면요. 재래식 무기에 투자하는 게 사실 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나로 발사할 때 8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북한이 뭐 인공위성 쏘는데 한 3, 4억 달러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컨대 탱크를 하나 살려면은 신형 탱크를 살려면 8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예. 신형 전투기는 1,000억에서 2,000억이고 와. 이걸 북한으로서는 감당할 방법이 예. 없습니다. 전투기는 한 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16대 편대가 3세트가 있어야지만 최소한의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탱크나 전투기를 산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것보다는 훨씬 저가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이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은 노동자의 임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자 임금이라는 게 매우 우리보다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미사일 개발 비용은 적게 들어요? 우리가 탱크나 비행기보다 그 전투기보다 적게 들어요?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계산의 근거가 사실 되게 취약한데요. 뭘 예. 가지고 얘기하냐면 북한이 광명성 인공위성을 쏘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제로에서부터 그까지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어갈까라고 한다면 3, 4억 달러. 3, 4천억 들어간다. 이런 3, 4천억. 개념입니다. 예. 이런 개념하고 두 번째는 김정일이 생전했을 때 과거에 3, 4억 달러 정도 들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김정일 얘기 다른 건 안 믿는데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몇 개 근거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매우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 기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양반이 블로그에 그 정리한 글이 있는데 예. 북한에서 그렇게 들어갈 리가 없다 돈이. 제이 모 씨죠 탈북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김창수 원장님 말씀이 그 재진입 기술. 예. 북한이 아직 그거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의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아마 그런 견해이신 것 같은데 북한은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로 평가하거든요. 확증한 거와 재확증한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14형 1차 실험하고 2차 실험을 재확증했다. 재확증했다라는 거는 발사체가 날아가는 거, 그다음에 안전하게 유도되는 거, 예. 그다음에 재진입 성공한 거, 예. 그다음에 유도가 잘 돼가지고 목표에 떨어져서 정확히 핵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 요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요게 이미 화성 12형 지난 5월 14일 대선 직후에 5월 14일 날 화성 12형 때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성공했다. 그러면 14호 1차 실험하고 2차 실험도 마찬가지 확증과 재확증이 있는데 재확증은 뭐냐면 기존에 그건 다 재확증했고 새롭게 확증한 게 뭐냐면 고도를 더 올렸을 때 이걸 과연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아무래도 떨어질 때는 더 추가로 속도가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더 높이 올렸으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제각도로 쐈을 때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더 높이 올렸기 때문에 더 많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실험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최종 확증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아직 최종 확정 안 됐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최종 이번 7월 확정을. 28일 실험을 ICBM 즉 화성 14형의 최종 확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화성 14형은 굳이 더 실험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역시 우리가 관심 갖는 재진 기술. 4.15 때 그 등장한 9번째 미사일, 예. 길다란 미사일, 1.5 지금 화성 14보다 1.5가 더 긴. 훨씬 긴 그런 예. 미사일. 이 미사일이 과연 그럼 발사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그럼 없잖아요. 지금 한 대 발사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이 드네요. 이미 매우 힘들고요. 그 아까 말한 이제 이미 지금까지 오는 관계 과정에서 3억 달러 내지 4억 달러 정도 들 것이다. 그럼 이미 3천억 4천억 정도 되는 돈은 기 다 투자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비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북한에서는 모든 금속 제품들이 다 땅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는 액체 연료만 없습니다. 예. 그 기술은 자기들 것이고요. 근데 이제 북한 사회는 또 상벌이 굉장히 분명한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화성 14호 2차 발사하고 나서 북한의 김정은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그 발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축하를 합니다. 연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7월 4일 날 1차 화성 14호 1차 발사를 했고 또 북한은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승절이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ICBM 발사를 성공한 그 달이 있는 7월 달을 승리의 달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그걸 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떤 명예와 뭐 영예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포상, 상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 체제 내부에서 그런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북한의 어떤 에너지를 동원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가로 그런 기술 개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열정페이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 기자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로켓을 만들건 예. 다른 것을 만들건 최고 과학자라든가 그 예. 과학자 등급에 따라서 마땅한 주택이나 자가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들은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다만 뭘 만드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전혀 우리랑 인건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 우리 나로 개발할 때 인건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5천억 내라는 거 수천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인건비가요? 예, 그 전체 8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적어도 1억 평균 1억 이상의 과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년간. 근데 북한은 평균 연봉 1억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연봉 1억 이상의 과학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 임금은 매우 낮죠. 예. 공식 임금은 실제 가치가 뭐 한 100불 정도 연봉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혜택 자, 그런 것들을 받고 있다.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한다 그러잖아요. 제재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ICBM 완성 단계 아니에요? 구분능선 넘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구분선 넘었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북한이 뭐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최종 단계를 뭐 검증했다 뭐 그렇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상 각도로 어떤 발사해가지고 재진입하는 것을 입증시키지는 않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ICBM 발사에서 특징적인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밤에 쐈다는 거. 예. 지금까지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새벽에 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연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기상 상태라든가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그런 최적의 날짜를 선택해 가지고 발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밤에 쐈거든요. 그게 하나의 차이점인데 이번에 밤에 쏜 거는 이제 북한이 계속 말하는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쏜 거죠. 임의의 시간을 택한 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강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쏴지 않았다. 예. 자강도에서 자강도 쏴가지고 무슨 리죠? 무평리라고. 무평리. 예. 무평리. 예. 그래서 임의의 장소에서 또 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2월 달에 발사했던 그런 북극성 뭐 이후부터 계속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ICBM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거는 임의 시간에 임의 장소에서 쌀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도 그런 겁니다. 즉각 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가 있는데 미사일에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고체 연료는 그냥 연탄이라고 생각하고요. 액체 연료는 석유 난로다고 생각해 보면 석유 난로는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잖아요. 예. 찰랑찰랑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액체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입 시간이 걸리고 주입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고체 연료는 그냥 가지고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고체 연료를 가지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네. 그게 핵심이네. 그러니까 임의 시간에 임의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도 어떤 위협도랄까 이런 거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재진입 기술은 북한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재진입 기술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입증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북한은 성공했다고 하지만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북한이 공개한 영상들을 그동안 쭉 보다가 재미난 사실을 좀 혼자만 이제 봤는데 뭐냐면 그 로켓이 그 탄도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고 또 방식이 콜드런칭 방식으로도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 예. 통에 넣어서 예. 차갑게 쏘아 올린 다음에 하늘에서 분사하면서 날아가게 하는 예. 이게 저기 북극성 2형 같은 경우가 이제 예. 콜드런칭이고 예. 그다음에 그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순항 미사일도 콜드런칭으로 했는데 그 외에 화성 12형 14형은 그거는 세워놓고 쐈거든요. 예. 근데 세울 때 유심히 보니까 바닥이 전부 콘크리트로 그 편편하게 작업이 된 상태에서 쏘더라고요.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콜드런칭은 자체적으로 그냥 그 받쳐주는 그 통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시설이 필요 없는데 이런 탄도미사일 14형, 화성 14형, 12형은 시멘트로 넓게 공간을 만들어 놔야지만 거기 가서 간이 발사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 얹어놓고 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차를 가지고 갖고 네. 그 크레인 올릴 때 네. 크레인 올릴 때 그 차가 밖에 움직이지 않도록 딱 지탱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안이 약간 푹 꺼지잖아 네. 그게. 네. 그런 이론이네. 네, 콘크리트는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가 돼 있었고 밑으로 꺼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받쳐줘야만 그 힘으로 밀고 올라간다. 그래서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사전에 위성에서 그 정도는 그 발견할 수 있는데 너무 조그맣지 않아요. 그 그거 문제는 물론 만들 정도? 작기도 작겠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도로에 놓고서도 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북한이 어떤 대형 그런 로켓을 쏠 때는 반드시 그런 장소를 사전에 어딘가에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그 장소도 그 자강도의 무평리가 여기 전천군이라는 데인데 매우 산속이거든요. 그 산속에 여기 도로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데는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발사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 대가 청천강하고 그 압록강 사이 예. 산 속에서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발견하기 힘든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잠깐 영상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계속 ICBM 발사하는 북한의 목적 듣고 가겠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정권 교체 이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버티면서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이었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했던 애청자분들이야말로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이자 정권 교체의 참된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 정부의 적폐청산을 돕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 박사님, 예. 왜 계속 쏴요? 이제 끝났잖아요, 개발. 그만 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판단 그런 것들을 위시풀 싱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우리가 뭐 남북 대화를 제안하고 무슨 싱킹이요? 위시풀 싱킹.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희망적인 생각. wishful. 한국말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영어 발음을 가지고 난 지나치게. wishful 그래갖고 whisper 이렇게 속으로 그 뭐 휘바람을 불다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가지고 한국 예. 발음도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예. 시비를 거는 건 약간의. 차라리 hopeful 하게 되면 조금 더 알아들 뻔했어요. 아니 그게 그냥 고유명사처럼 돼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근데 무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북한이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희망 섞인. 예, 그러니까 어떤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피지기면은 예.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위태롭게 않게 되는 건다. 근데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상대의 생각을 모르면 50번 이기고 50번에 진다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아는데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북한은 98년도에 이른바 그 우리가 대포동 1호 미사일이라고 합니다만 북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광명성 1호라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쏴왔어요. 그때는 이제 인공위성을 가장한 그런 미사일을 쏜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제 계속 키워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미국하고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 협상을 합니다. 예. 근데 두 번에 걸친 미사일 협상이 한 번은 클린턴 정부 때 있었던 거는 어떤 미국의 책임으로 미사일 협상이 시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때 있었던 북한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협상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행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미국하고 단판을 짓는 게 북한이 원하는 북미 수교와 북미 평화협정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이미 지금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래서 이걸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라 하냐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 안 쏴야 되고 이런 도발 안 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이렇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북측이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은 자기들의 미사일 기술을 최종 확증하기 위해서 예.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게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겠다는 그런 그 뜻이겠죠. 7월 4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7월 4일날도 그 얘기를 했고 그 5월 29일 날 발사할 때도 예. 그 다음엔 더 큰 선물 보따리가 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치겠어. 그다음에 이번 7월 28일 날 발사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에게 엄중 경고하기 위해서 발사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이 긴장하고 있죠 지금. 사실 뭐 사정거리가 이렇다는 거는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핵폭탄 보유국보다도 핵폭탄 보유한 것보다도 핵 실험한 것보다도 ICBM 실험한 게 훨씬 더 신경 쓰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북한이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저는 사정거리는 예. 이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미국 본토에 도달한다는 것과 저는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별개 있다고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냉정하게 보자. 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 본토에 도달했는데 이게 지금 구분응선을 넘은 건데 이게 언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을 가지게 될지 모르는 예. 그런 불안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미국의 국가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게임 체인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라는 그동안의 미국하고의 적대적 대일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예. 이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의 미사일을 지금 날려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위협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적어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의 도시 몇 개가 북한의 공격 대상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그렇죠. 오긴 미국 왔네. 입장에서는 매우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이런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그 백악관 NSC와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언젠가도 참 전국에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 그 다음에 북한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북한의 의도 파악.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단다면은 이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책. 그래서 강경책은 무엇이고, 예. 그다음에 온건책은 무엇인가, 협상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걸 말씀을 해주시죠. 개괄만 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대책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데. NSC에 일단 대응팀을 그 태스크포스 팀 만들 거고 예. 어느 정도인지 팩트 체크를 할 거고 예. 그다음에 북한의 그럼 의도 의도가 파악할 도대체 거고. 뭐냐 그다음에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예. 이러면 완결판이 나온 건데 일단 팩트 체크는 이제 미국의 안보실 자문위원 갖고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 말 안 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안보실 자문위원 왜 가있지?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미국의 그 군사 위성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파악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기술적인 것들을 측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NHK에서 이번에 발사한 것들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그 물체를 뭐 촬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섬광을 예. 그 육안을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본에서? 근데 그런 관련된 이제 어떤 자료들이 미국에 다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7월 4일 날 발사한 것도 이것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데 어느 정도 기술인지 아직 분석을 하지 안 끝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의도 파악을 하려면은 그거는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 접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비밀 접촉 지금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미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번에 걸쳐서 북미 미사일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북한이 이른바 광명성 1호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을 명합니다. 그래서 페리가 페리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야 페리 보고서대로 너희들을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하자 대신에 미사일 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접촉이 있었던 거였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접촉은 당시에 제 기억에 99년을 생각하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년에서 6년 후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했네. 그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호진타오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차례에 걸쳐서 북미 미사일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1년 12월 19일 날 미국이 이제 내일 모레 21일 날 북미 협상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했는데 김정일이가 죽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달에 이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타민 비롯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북한 인공위성을 발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미사일 안 쏜다 그랬지 뭐 인공위성 안 쏜다 그랬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그게 좌절됩니다. 근데 어쨌든 두 차례 북한하고 미국하고 클린턴 정부하고 오바마 정부 때 미사일 협상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은 다시 이 협상의 자료들을 다시 좀 뒤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북한하고 비밀 접촉할 것인지 그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예. 교수님. 예.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이제 난감한 상황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이. 작년 7월서부터 그 미국과 비밀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올해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북한도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어디까지 둘이 접촉하고 있는지 북한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바지 사장, 너네 대한민국 빠지고 진짜 사장 나. 우리 협상하려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협상하려니까 미국 니네 이제까지 우리보다 힘 세다 그랬지 무슨 얘기야? 무기 똑같아. 1대1로 붙어. 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 7월 중순에 우리가 대북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7월 27일까지 그 시한이 또 미사일 발사는 그날까지였었어요. 네, 그래서 7월 21일 날 판문점에서 보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베를린에서도 구상을 발표하셨고 대통령께서. 그런데 북한이 전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반응한 게 7월 15일 날 노동신문에서 그 비정치적인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인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개인 필명의 노동신문 기사가 실린 게 전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응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결과론 쪽으로 보니까 이미 미사일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데 7월 27일 날 미사일 쏴야 되는데 물론 다음날 28일 날 쐈습니다만 근데 우리 쪽에서 대화 제의했을 때 북한이 이거 받아들이거나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건 미사일 완성될 때까지는 대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북한의 이런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대화 제의한 것은 그건 너무 그 성급한 제안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이 프로그램 물론 진행 과정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안은 정확하게 제안했어요. 예. 뭐냐면 북한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들을 그대로 받은 거죠. 6.15 14의 원칙을 이행할 계산하자. 것이냐 개선할 것이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통일의 대강이다. 예. 두 번째 비정치적인 게 그것도 중요하나 정치 군사적인 대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 군사 대화하자 제안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의 가장 큰 논리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간 대화 제의는 굉장히 그건 일리가 있는데 그 이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입장에서는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를 다 노출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일 군사정보 뭐 보호협정했고 일본이 우리한테 그 정보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 9년 동안 이 이른바 보수 수구 정권이 완전 한 라인을 단절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고. 근데 과거에 우리 그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정부에서는 비공개 접촉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정보가 어느 있었잖아요. 나라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또는 정부 쪽에서 어쨌든 북한하고 접촉을 했었어야죠. 이거는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당대표 시절에도 이미 그 광복 70주년 때 말씀하신 그 구상에서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그때도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남북은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걸 매우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응하지 않는 형국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는 못할지 모르지만 비공식적으로 북한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그건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못한 것 같다. 그런데 그거 참, 난 진짜 문재인 대통령도 억울한 게 아니 9년 동안 깽판 쳐놓고 지금 또 똥바지 혼자 다 쓰고 있는데 지금 백약이 무효 아니에요?
제대로 ICBM 할 때까지는 좀 비공개 접촉 제안하면 그걸 받을까? 북한이? 아니 교수님 판단- 비공식 접촉이라는 것은 예. 아시다시피 우리 옛날 삼국지를 보더라도 알지만 한창 전쟁 중에도 비공식 접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서로 정치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공식 접촉을 하려면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뭐 니들이 잡아고 간첩죄로 누트 말든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북한 사람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김창수 박사. 김창수 원장님이라든가 그리고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인데. 아까 김창수 박사는 북한에 가면 간첩죄로 엮갖고 구속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가장 신뢰받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의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 원장님이 가신다면 가장 적격이다 이런 생각이 북한 애들이 불현듯 북한 들었습니다. 애들이 자기들보다도 좀 덜 먹은 것 같아갖고 이렇게 이런 분을 어떻게 감옥에 넣겠어. 그냥 오면 야 누가 감옥 넣는다고 와갖고 그러면 니 참 저 봐라 우리 북조선 인민들보다도 더 곤고하게 사는 것 같은 저분을 어떻게 감옥에 넣겠냐 이거를. 어떻게 비공식 접촉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왜 비공식 접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직접 갈 의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점은. 제가 가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피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국가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노동당의 목표, 북한 당우위 사회니까 첫째는 미국하고 맞짱 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북한은 뭐 반미 자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남한하고는 민족 대화합을 하자 이겁니다. 그럼 현재 북한은 이 첫 번째 문제 미국하고 맞짱 뜨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핵과 미사일로 그 구분선을 넘었다. 남한은 여기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 평화 체제를 하겠다. 비핵화도 하고 평화 체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는 한국은 끼어들지 말아라. 지금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미국하고 구분선 넘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한국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지금 현재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 네,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 교류에 대해서 남북 대화, 남북 교류에서 북한은 전민족 대화합을 하자, 전민족 대단합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이 전민족 대단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하는 이른바 그 반미 자주에 대해서 남한이 다 동의해라, 전민족이 다 동의해라 이거고 그리고 통일 방안에 대해서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민족이 다 뜻을 모으자 이겁니다. 북한이 말하는 전민족 단합은. 근데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남북 경제협력이라든가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평창올림픽에 참여라든가 이렇게 조금 말랑말랑한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접근법하고 북한이 생각하고는 접근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서 안 맞는 거죠. 미국하고 관계에서는 북한은 우리가 끼어들려 그러면 우리가 야 비핵화하자 평화체제 같이 논의하자 그러면은 니네 빠져라. 빠져라. 당사자는 미국이다. 그리고 너네들은 왜 미국한테 가가지고 뭐 가서 계속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지고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한테 야 너희들이 민족 자주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미국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역할이다. 두 번째로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너희들은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만 제시하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만 하면은 지난 수십 년간 아무것도 안 풀렸다.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라든가 다 경제협력도 하고 민간교류도 하고 그래서 풀렸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하고 똑같진 않지만은 그와 유사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풀면서 그러면서 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일정하게 섞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 정부하고 북한 정부의 접근법의 차이가 지금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접근법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찾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누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왜
미국하고 만나가지고 미국을 상전 뭐 모시듯이 하느냐. 왜 남북관계 개선하자는 것을 베를린에서 하느냐. 민족 문제인데 이렇게 네. 지금 따지고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미국하고 이야기한 거는 그렇죠. 상전 모시는 게 아니다. 아니 햇볕 정책 때도 네. 얼마나 처음에 반발했었어요. 네, 우리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2년간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걸 설득을 했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미국 갖고 자 우리 북한 끌어낼 테니까 그렇죠.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네. 지금도 아니, 당신들 제재하고 안 되지 않았냐. 적절한 제재하고 그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 키는 우리한테 줘라. 여기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갖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 아이 우리 다 완성됐는데 무슨 설득이야. 완성 끝난 다음 하자. 이런 의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지금 깝깝하네, 진짜. 예, 계속 그런 이제 메시지를 또 막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하고 구분선을 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의 이런 방법이 일견 타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북한이 미국과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북한도 위시풀 싱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점에서 북한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첫째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그때 막 미사일 쏘면서 앞으로 또 독립절에 뭐 선물 하나 보냈는데 선물 보따리 갖다 주셨어요. 만족 못하면은 불만족해서 앞으로 또 크고 작은 보따리 계속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염장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미국 북한하고 협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결국 강대강의 충돌로 가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게 두 번째로 이제 그게 북한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는 거는 미국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트럼프가 설사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하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협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여론을 조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우리의 영토를 침입하려고 하는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또 강경 여론, 그 전쟁 불사하려고 이제 매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에게 어떤 위협을 하는 그런 구분선을 넘었단다면 이제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런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가지고 대화가 돼서 문제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안 풀리게 만드는 그런 게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희관 교수님 2007년도에 보면은 그 정상회담 앞두고 막 그때도 교착 상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화영 의원 보내고 막 그 밀사를 계속 보냈거든요. 밀사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반공개 그런 라인을 계속 보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에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북이 전화선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화선은 그 서해부터 동해까지 약 30여 개 전화선이 그대로 연결돼 있고요. 통화가 돼요?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안 받을 뿐입니다. 그걸 이제 끊겼다고 표현하는 거죠. 네, 전화선에 스위치를 올려야지 이게 되는데 스위치를 안 올려놓고 있습니다. 북한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북한에 배가 뭐 표류해가지고 그걸 뭐 선원들을 뭐 돌려보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대북 제안 같은 거 할 때 판문점에 가가지고 확성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북한 애들 나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확성기 방송하는데 지금 내 사람들 돌려보낼 테니까 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7월 17일 뭐 할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북한 군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걸 열심히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북한 상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아주 원시적인 방식으로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안 돼요. 그 북경 가면 평양행 저게 있잖아요. 비행기. 예, 고려항공이요. 고려항공. 예. 그거 타고 그 여기서 김창수 박사가 대통령 친서 갖고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근데 비행기 못 타요? 못 타게 하나? 아, 지금은 북에서 민간인이 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대 보러 가서 탔든지 아니면 단독에서 그 열차 타고 들어가고 나 그 특사로 만나러 왔다. 그 이제 북의 허가증을 받아야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못 되기 들어오게요? 때문에 예. 장사하는 사람들도 요즘 못 가요. 이제. 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상황이네 진짜. 예. 그런데 북한에 이제 뭐 중국의 대사관이 있는 거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창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국정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그런 거죠. 그러면 예. 다 라인이죠. 아니 그다음에 또 뉴욕 가면 예. 뉴욕에도 그 주 유엔 그 예, 대사 북한 대표부가 왔잖아요. 있는 그거 거고. 가서 만나고. 예.
그거밖에 지금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북한 무대뽀라도 만나야지. 예.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현재도 존재한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뭐 베이징 대사관도 물론 있지만 거기 예. 너무 공식적이라 어렵다면 뭐 심양에는 심양에 또 있잖아요. 미나협 대표부가 예. 나와 있으니까 예. 북측에 남북교류 협력 차원에서 미나협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뉴욕에 가서 현재 할 수 우리 그 민간 대북 그 사업하시는 민간 단체들도 예. 심양을 통해서 팩스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채널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노크를 해야 되네. 네? 뭐 공개적으로 마음만 먹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의사를 전하고 받고 과정은 진행할 수 있지 현 않을까. 정부 입장은 어때요? 그 이렇게 비공개 라인을 활성화 살려야 된다 이런 위기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예. 뭔가 비공개적으로 접촉을 하면은 뭐 그게 큰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또 지금은 그런 건 정치적으로 아니죠.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정부에서 이제 대체 북한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과 베를린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북한의 대북대화 제의를 했던 그 우리의 생각은 뭐다. 이걸 북한한테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똑같이 또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하고 하기 위해서 막 미사일 막 쏴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막 약 올리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 너희들의 목적을 100% 달성하기 힘들다.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너희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도움이 될 테니 이렇게 해라. 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현재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이 국면을 푸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했던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네. 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 문제 지금 오랫동안 아직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착되는 거는 당장은 우리가 복잡하게 꼬였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시작할 때 이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마리 찾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창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한 것이죠. 그래도 깝깝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비공 9년 동안 단절시켜 놓은 게 이렇게 진짜 그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그렇게 겉으로 싸우면서도 비공개 라인을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대화할 때 답답한 상황에서 대화는 될 거 아니야. 니는 무슨 생각이냐 도대체. 그러면 남준호 당신 무슨 생각이야. 싸도 왜 배치했어. 니네 YCBM 왜 싸. 이 얘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언론만 보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칠게 지금 우리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면은 어떤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것을 북한 내에서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베를린 선언도 하고 막 그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최고 존엄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소한 좀 경청하고 존중하는 또 단일팀 제안한 것도 북한이 그걸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존중해 주는 이런 어떤 자세를 북한이 취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아까 처음에 이제 진희관 교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북한이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수용성 여부 문제도 좀 검토해보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예. 그러면서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한이 서로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알겠습니다. 다른 딴 길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년간 단절되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북무시 전략,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방적 압박 전략이 결국은 남북의 한라인까지 다 끊어버리고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한반도의 상황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공개적인 대화는 대화지만 비공개 선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 한라인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라는 판단하면서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맥이 다 빠지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좀